와, 정말 대단하네.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 미군 델타포스 출신 에밀리 카터 대위였죠. 178cm의 큰 키에 근육질 몸매, 금발을 짧게 자른 그녀는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어린애들도 특수부대에 들어갈 수 있나 보네. 이렇게 조그만한데 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부대 같았으면 체력 테스트도 통과 못했을 텐데. 지영의 가슴이 콱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영국 SAS 소속 올리비아 스미스 중위가 거들었습니다. 붉은 머리카락에 날카로운 눈매, 저격수 출신답게 차가운 눈빛이었죠. 아시아에서는 기준이 좀 낮은가 보네.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아무나 보낸 건가? 이런 학생 같은 애랑 무슨 훈련을 하라는 거야? 다른 참가자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때 누군가 이들을 향해서 급하게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여군 특수부대원들이 있는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사건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살며시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에 눈 덮인 산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해발 2800m 고지대에 위치한 극비훈련 시설. 이곳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특수부대 선발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박지영은 헬기에서 내리며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한국 707 특임대 소속, 나이 28, 키 160cm, 몸무게 52kg. 누가 봐도 작은 체구였죠. 저게 진짜 특수부대 맞아? 영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한 반응이었으니까요. 훈련장 입구에는 벌써 여러 나라에서 온 여성 특수요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총 7개국에서 14명이 참가했죠. 그 중에서 지영이 가장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영어로 인사를 건넸지만 대부분은 시선을 피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지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707 특임대에 들어갈 때도 이랬었죠. 남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자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녀는 707의 에이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모두 집합.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클 데이비스 중령. 미군 특전사 출신으로 이번 선발전의 총책임자였죠.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국제대테러 특수부대 연합 선발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데이비스 중령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여기 모인 14명 중 단 3명만이 최종 선발됩니다. 그 3명은 앞으로 3년간 국제대테러 태스크포스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선발 기준은 단순합니다. 사격, 체력, 격투, 전술, 그리고 실전 능력. 모든 것에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3일간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중령의 시선이 지영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죠. 오늘은 숙소를 배정받고 휴식하십시오. 내일 새벽 5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모두가 흩어졌습니다. 지영은 혼자 숙소로 향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서현이었습니다. 707 특임대 후배로 이번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죠. 괜찮으세요? 아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지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익숙한 일이야. 하지만 너무하잖아요. 선배님이 707에서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그들이 모르는 게 나에게는 오히려 유리해. 지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편견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서현은 선배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707 특임대의 전설. 작은 책으로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여전사.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에는 이미 여러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미국과 영국 팀이 한 테이블에, 유럽 국가들이 또 다른 테이블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들어서자 대화가 뚝 끊겼죠. 빈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곳에 홀로 앉았어요. 불쌍하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렇게 작아서 어떻게 싸우려고. 내일이면 포기할걸? 킥킥거리는 소리. 지영은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가 그리웠지만 여기엔 빵과 스프뿐이었죠.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특전사 출신이었어요. 작전 중 순직했을 때 지영은 겨우 10살이었죠. 아버지의 유품 중에는 베레모와 훈장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는 작지만 강해질 수 있어. 진짜 힘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영은 미친 듯이 훈련했어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브라질리언 지우지수, 모든 격투기를 섭렵했죠. 사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1000발씩 쏘며 완벽을 추구했어요. 23세 707 특임대에 합격했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자도 드문데 그렇게 작은 여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전에서 지영은 달랐습니다. 북한 특수부대와의 교전, 해외 테러범 진압작전,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죠. 동료들은 그녀를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배님, 서현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내일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진짜 707이 무엇인지.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의 설산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럴 거야.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침묵을 다지며 웃고 떠들었지만 지영은 혼자 방에 있었어요. 벽에는 내일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시가전 사격, 서바이벌, 내비게이션.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죠. 모든 상황을 상상하고 모든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편견이라.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지영은 침대 옆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베레모를 쓰고 웃고 있는 아버지. 그 미소가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마음속으로 말하며 지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그녀가 진짜 실력을 보여줄 날이었죠. 작은 체구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편견을 깨부수고 모두를 놀라게 할 그 순간을.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숙소를 흔들었습니다. 지영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새벽 4시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죠. 훈련장에는 차가운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죠. 오늘 첫 번째 평가는 시가전 사격입니다. 데이비스 중령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실제 도시 환경을 재현한 사격장에서 진행됩니다. 움직이는 표적과 고정 표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간인 표적을 맞추면 대폭 감점입니다. 거대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너머로 복잡한 도시 구조물이 보였어요. 건물, 골목, 자동차, 모든 것이 실제와 똑같았죠. 순서는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올리비아가 첫 번째를 뽑았습니다. SAS 저격수 출신답게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녀가 지영을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사격장에 들어갔어요. 관람석의 모니터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탕, 탕. 정확한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모퉁이를
돌 때마다 표적을 정확히 맞췄죠. 와, 저게 진짜 실력이구나. 누군가 감탄했습니다. 10분 후 올리비아가 나왔어요. 전광판에 점수가 떴습니다. 98점. 거의 완벽한 점수였죠. 50개 표적 중 49개를 맞췄고 민간인 5인 사격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이기겠는데? 에밀리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프랑스 대표 87점, 독일 대표 89점. 모두 훌륭했지만 올리비아에는 미치지 못했죠. 박지영. 드디어 지영의 차례가 왔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작은 아가씨. 올리비아가 비웃듯 말했어요.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격장으로 걸어갔죠. 문이 닫히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순간 지영의 눈빛이 변했어요. 매서운 독수리의 눈처럼 탕탕탕탕 연속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올리비아보다 훨씬 빨랐죠. 관람석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뭐야? 너무 빨라서 안 보여. 지영은 거의 뛰다시피 움직였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순간 이미 총알이 날아갔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본능적으로 쏘는 것 같았죠. 3분 30초. 지영이 사격장에서 나왔습니다. 올리비아보다 3배나 빠른 시간이었어요. 전광판에 점수가 떴습니다. 96점. 두 번째로 높은 점수.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른 곳에 있었죠. 시간당 명중률로 계산하면 데이비스 중령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박지영이 압도적 1위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실전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중령이 덧붙였죠. 천천히 정확하게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올리비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0분 후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됐어요. 서바이벌 내비게이션. GPS 없이 30km를 이동해 목표물을 찾아오는 겁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 숲과 계곡, 바위산이 이어졌죠. 제한 시간은 6시간입니다. 시작. 모두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선두로 치고 나갔어요. 델타포스에서 단련된 체력이 빛을 발했죠. 긴 다리로 성큼성큼 달렸습니다. 역시 체격 차이는 어쩔 수 없네. 러시아 대표가 혀를 찼습니다. 지영은 중간 그룹에 있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 마치 체력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여전히 선두였어요. 뒤를 돌아보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죠. 다들 뒤처지네. 실망이야. 하지만 2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지영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다른 참가자들이 능선을 따라갈 때 지영은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위험해 보였지만 거리는 확실히 짧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프랑스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계곡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어요. 한 발 잘못 디디면 추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영은 마치 원숭이처럼 날렵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위를 타고 나무를 잡고 때로는 미끄러지듯 내려갔어요. 3시간째 지영이 에밀리를 따라잡았습니다. 뭐야? 어떻게? 에밀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분명 한참 뒤에 있었는데 지영은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숨은 거칠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아, 비명이 들렸어요. 절벽 아래쪽에서 프랑스 대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위에서 미끄러진 것 같았죠. 한 손으로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고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망설였습니다. 도와주면 시간을 잃을 테니까요. 지영이 멈춰 섰습니다.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었어요. 경쟁자를 도와야 할까? 하지만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명확했죠. 지영이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절벽으로 뛰어내렸어요. 미쳤어. 에밀리가 소리쳤지만 지영은 이미 암벽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바위를 잡고 발끝으로 균형을 잡으며 마치 거미처럼 절벽을 내려갔죠. 프랑스 대표에게 다가간 지영이 로프를 던졌습니다. 잡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프랑스 대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영은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죠. 안전한 곳에 올라온 후 프랑스 대표가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경쟁자인데도 구해주다니. 괜찮아요. 중요한 건 모두가 무사한 거예요.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여준 따뜻한 미소였죠. 관제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데이비스 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진짜 군인이지. 옆에 있던 부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707특임대. 생각보다 대단한 부대인 것 같습니다. 구조 작업으로 15분을 잃었지만 지영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2시간.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빨라졌죠.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한 그녀는 최단 루트를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하게 돌파했어요. 5시간 58분. 지영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밀리와 정확히 같은 시간이었죠. 어떻게 15분을 잃었는데 에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속속 도착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표는 지영을 보며 연신 고개를 숙였죠. 저녁 숙소 휴게실.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박지영, 올리비아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사격 인상적이었어요. 에밀리도 마지못해 인정했죠. 구조, 작업도 대단했어요. 나라면 못했을 거예요. 지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이기 전에 동료예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어요. 데이비스 중령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영, 한국 707특임대.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 특히 실전 감각과 판단력이 탁월함. 그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내일이 진짜 시험이지. CQC 근접전투 평가. 체격 차이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종목이었죠. 과연 지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올 것 같은 날씨였죠. 오늘은 CQC 근접 전투 평가입니다. 데이비스 중령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1대1 격투입니다. 3분 안에 상대를 제압하거나 항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훈련장 중앙에 매트가 깔렸습니다. 주변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죠. 모든 각도에서 촬영이 가능했어요. 첫 번째 매치. 에밀리 카터 대 박지영.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에밀리가 씩 웃으며 앞으로 나왔어요. 178cm의 큰 키에 탄탄한 근육. 델타포스에서 5년간 격투 훈련을 받은 그녀였죠. 미안하지만 다치게 될 거야. 에밀리가 손가락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매트 위로 올라갔어요. 160cm의 작은 체구가 더욱 왜소해 보였죠. 체급이 너무 차이 나는데. 러시아 대표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작. 에밀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빠른 잽으로 거리를 재며 다가왔죠. 긴 팔을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지영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에밀리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순간 지영의 몸이 물처럼 흘렀어요. 에밀리의 주먹을 피하며 안쪽으로 파고들었죠. 그리고 에밀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에밀리가 당황한 순간 지영의 몸이 회전했어요. 휙! 에밀리의 거대한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매트에 쿵 하고 떨어졌죠. 관람석이 술렁였어요. 어떻게? 에밀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죠. 운이었어. 다시 돌진했습니다. 이번엔 태클이었어요. 체중을 이용한 공격이었죠. 하지만 지영은 이미 옆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목을 감쌌어요. 초크 기술이었죠. 에밀리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영의 팔은 마치 뱀처럼 조여왔어요. 항복. 에밀리가 매트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은 겨우 47초.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다음, 올리비아 스미스 대 박지영. 올리비아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방심하지 않을게. 매트 위에 선 올리비아는 신중했습니다. SAS에서 배운 실전 격투수를 준비했죠. 시작. 올리비아가 로우킥을 날렸어요.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죠. 지영이 다리를 들어막았습니다. 그 순간 올리비아의 주먹이 날아왔어요. 연속 공격이었죠. 탁, 탁. 지영이 팔로 막았지만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확실히 에밀리보다 기술적이었어요.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차가워졌죠. 올리비아가 다시 공격하려는 순간 지영이 먼저 움직였어요. 낮은 자세로 파고들며 올리비아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틀었죠. 올리비아가 균형을 잃었어요. 지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아를 매트에 쓰러뜨리고 팔을 꺾었어요. 안 봐. 기술이었죠. 올리비아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항복해요. 지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올리비아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지영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관절이 꺾일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항복이야. 1분 23초.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숨도 거의 차지 않았어요. 관람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델타포스와 SAS,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작은 아시아 여성에게 완패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독일 대표가 입을 벌렸어요. 데이비스 중령은 태블릿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707 특임대의 기록을 검색하고 있었죠. 2019년 국제특수부대 격투 대회 우승, 2020년 아시아 종합격투기 선수권 금메달, 브라질리언 주짓수 블랙벨트 3단. 말도 안 돼. 중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후에는 인지럽상 시뮬레이션이 있었어요. 복잡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테러범이 대사관을 점거하고 인질 20명을 잡은 상황. 협상과 진압을 동시에 준비해야 했죠. 참가자들은 각자 작전을 짰습니다. 에밀리는 강경책을 택했어요. 협상은 시간 끌기, 진압팀이 준비되면 즉시 돌입. 올리비아는 저격 위주였죠. 협상으로 테러범을 창가로 유인한 뒤 저격. 지영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보세요? 지영이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관제실이 놀랐어요. 테러범 역할을 맡은 교관이 러시아인이었는데 지영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신의 요구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영은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동시에 손으로는 진압팀에게 신호를 보냈죠. 2층 왼쪽 창문. 테러범 1명. 3층 복도. 테러범 2명 이동 중.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테러범의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반향음과 바람 소리로 위치를 파악한 것이었죠. 우리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지영이 프랑스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독일어, 중국어, 아랍어로도 말했죠. 테러범이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언어 능력이었으니까요. 그 틈을 타서 지영이 핵심을 찔렀어요. 당신의 동료가 이미 투항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거짓말이었지만 테러범은 흔들렸죠. 바로 그때 진압팀이 돌입했습니다. 지영이 준 정보대로 정확한 위치로 펑 섬광탄이 터졌어요. 30초 만에 테러범 전원 제압, 인질 전원 무사 구출.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만점입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발표했어요. 협상과 전술의 완벽한 조화. 20년 경력에 이런 작전은 처음 봅니다. 저녁 휴게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에밀리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박지영. 아니, 지영. 내가 잘못 봤어. 당신은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이야. 올리비아도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처음에 무시해서 당신에게 배우고 싶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사과와 칭찬이 이어졌죠. 지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강점이 있어요.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은 사무실에서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국 707 특임대 박지영. 체격의 한계를 기술로 완벽하게 극복. 격투
사격, 전술, 언어 능력 모두 최상급. 특히 실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됨. 그는 잠시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영이 혼자 훈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쉴 때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죠. 진짜 전사로군. 중령이 감탄했습니다. 서현이 지영에게 물을 건넸어요. 선배님, 대단하세요. 모두가 선배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영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 진짜 시험이야. 실전 상황 시뮬레이션. 그때 진짜 실력이 드러날 거야.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편견의 벽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영은 알고 있었죠. 진정한 인정을 받으려면 마지막 시험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최후의 시험날이었죠. 셋째 날 새벽, 공항 활주로에 거대한 여객기가 서 있었습니다. 보잉 737 실제 항공기였죠. 최종 시험입니다. 데이비스 중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어요. 테러범 4명이 승객 50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인질을 구출하고 테러범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실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제한 시간은 30분. 인질이 다치면 대폭 감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실제 배우들이 인질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테러범 역할은 특수부대 교관들이 맡았죠. 첫 번째는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어요. 비행기 앞문으로 진입팀을 이끌고 들어갔죠. 고고고, 탕탕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페인트탄이었지만 실전과 똑같은 긴장감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테러범과 교전이 벌어졌고 인질 3명이 페인트탄에 맞았죠. 실전이었다면 사망이었을 겁니다. 작전 실패. 심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떨구며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좌절감이 가득했죠. 올리비아의 차례. 그녀는 저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창문은 작았고 테러범들은 계속 움직였어요. 각도가 안 나와 올리비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초과됐고 그녀도 실패했죠.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협상에 너무 시간을 썼고 독일 대표는 진입 중 테러범에게 제압당했어요. 박지영. 마침내 지영의 차례가 왔습니다. 관제탑에는 각국 특수부대 지휘관들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죠. 지영은 비행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동물이 사냥감을 관찰하듯이. 그리고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화물칸으로 향한 것이었죠. 화물칸, 거기서 어떻게 누군가 의아해했습니다. 지영은 작은 몸을 이용해 화물칸 해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장 속 좁은 공간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비행기 천장과 객실 사이의 틈. 일반 성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죠. 지영은 뱀처럼 움직였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천장의 정비용 패널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아래로 객실이 보였습니다. 테러범
1호. 앞쪽에서 인질들을 감시하고 있었죠. 지영이 천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탁 목을 쳐서 기절시켰어요. 인질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했죠. 두 번째 테러범은 중간 통로에 있었습니다. 지영은 승무원용 비상 통로를 이용했어요. 일반인은 모르는 비밀 통로였죠. 테러범 뒤에 나타난 지영이 팔로 목을 감쌌습니다. 소리를 내려는 순간 지영이 압박점을 눌렀어요. 테러범이 즉시 의식을 잃었죠. 세 번째와 네 번째 테러범은 조종실에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지영은 화장실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기구를 통해 조종실 위로 이동했죠.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인질들의 생명이 달려 있어. 지영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쾅! 천장 패널을 발로 차며 뛰어내렸습니다. 두 테러범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지영의 발이 한 명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퍽! 나머지 한 명이 총을 들려는 순간 지영의 손날이 목을 쳤습니다. 두 테러범이 동시에 쓰러졌어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2분 17초. 믿을 수 없는 속도였죠. 인질 전원 안전, 테러범 전원 제압. 지영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관제탑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저게 가능한 일인가? 이스라엘 특수부대 지휘관이 입을 벌렸습니다. 12분 만에 단독으로 프랑스 대테러 부대장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데이비스 중령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지영이 비행기에서 내려왔을 때 다른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지영, 당신은 정말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올리비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했어요. 내 인생에서 본 최고의 작전이었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같이 감탄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그런 경로를 생각했어요? 천장으로 이동하다니. 당신이야말로 진짜 특수부대예요. 지영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비행기 구조를 미리 공부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것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오후 결과 발표 시간. 대강당에 모든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3일간의 선발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한 명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영에게 쏠렸죠. 박지영, 당신은 모든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항공기 진압 작전은 20년 경력에 제가 봐도 완벽했습니다. 중령이 문서를 들었어요. 각국 지휘관들의 만장일치로 박지영을 국제 대테러 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밀리 카터, 올리비아 스미스 두 분도 함께 선발되었습니다. 에밀리와 올리비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가요? 예. 실력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동료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이 미소 지었죠. 박지영 팀장 아래서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에밀리와 올리비아가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존경이 가득했죠. 잘 부탁해요, 팀장님.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지영이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최고의 팀을 만들어 봐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각국 대사들과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죠. 한국 대사가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 특수부대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707의 모든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지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파티장 한쪽에서 데이비스 중령이 다른 지휘관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707 특임대. 정말 대단한 부대군요. 우리도 교류 훈련을 신청해야겠습니다. 박지영 같은 요원이 또 있을까요? 그들의 대화를 들은 서연이 지영에게 속삭였어요. 선배님, 이제 707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의 산봉우리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녀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편견을 딛고 일어선 작은 거인.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공식 수여식 날. 대강당은 각국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지영은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가슴에는 이미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지만 오늘 받을 훈장은 특별했습니다. 국제 대테러 특별 훈장. 전 세계에서 단 10명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예였죠. 긴장돼요? 에밀리가 옆에 섰습니다. 그녀도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조금요. 지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당신을 무시했는데 지금은 당신이 제 상관이 되었네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여식이 시작됐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각국 대사들과 국방부 장관들도 자리를 채웠죠. 박지영 대위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영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작은 체구. 하지만 그 누구도 이제는 그녀를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탁월한 능력과 용기, 그리고 동료애를 인정하여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사무총장이 훈장을 달아주었어요. 순간 지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가. 아빠, 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 박수였어요. 한국 대사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거죠. 수여식이 끝난 후 리셉션이 열렸어요. 각국 특수부대 지휘관들이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위, 우리 부대와 교류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707 부대의 훈련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당신 같은 요원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올리비아가 샴페인을 들고 왔습니다. 팀장님, 축하해요. 고마워요, 올리비아. 처음에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올리비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제게 진짜 실력이 뭔지 가르쳐 줬어요.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절벽에서 구해주신 것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숙였죠. 당신과 함께 훈련했던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모두가 진심이었어요. 편견과 무시로 시작했던 만남이 존경과 우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저녁 작전실. 데이비스 중령이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중동 지역이었죠. 시리아 국경지대. 국제 테러 조직이 화학무기를 확보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3개월 후 작전 개시 예정입니다. 박 팀장이 지휘를 맡게 됩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원은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영이 에밀리와 올리비아를 바라봤어요. 두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죠. 영광입니다. 팀장님. 브리핑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3개월 동안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에밀리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신에게 배운 기술들을 써볼 기회네요. 올리비아도 의욕적이었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지영은 707에서 배운 모든 것을 팀원들에게 가르쳤어요. 한국 특수부대만의 독특한 전술들이었죠. 밤늦도록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한 달 후 서현이 한국에서 연락을 해왔어요. 선배님, 여기 난리예요. 모든 뉴스에서 선배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707에 지원하는 여성들이 10배나 늘었대요. 모두 선배님처럼 되고 싶다고. 지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선배님이 보여준 것처럼 체격이 작아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대요. 모두 할 수 있어. 진짜 힘은 마음에서 나오니까. 아버지의 말을 되새기며 지영이 대답했어요. 2달 후 팀워크는 완벽해졌습니다. 에밀리의 파워, 올리비아의 정밀함, 지영의 기술.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뤘죠. 우리 정말 좋은 팀이 된 것 같아요. 올리비아가 훈련을 마치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영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시리아 국경. 헬기가 어둠 속을 날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모두의 얼굴에 비장한 각오가 보였죠. 작전 개시 5분 전.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모두 준비됐나요? 준비 완료. 에밀리와 올리비아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사막, 바람이 불어왔죠. 아래로 테러리스트 기지가 보였습니다. 가자. 지영이 먼저 뛰어내렸어요. 에밀리와 올리비아가 뒤를 따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세 개의 그림자가 떨어졌죠.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30분 후 작전 완료. 화학무기 확보, 테러리스트 전원 제압. 지영의 보고가 본부에 전해졌어요. 완벽합니다. 팀장님. 데이비스 중령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지평선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지영은 팀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우리가 해냈어요. 에밀리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팀장님, 덕분이에요. 올리비아도 미소 지었죠.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낸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견을 깨고 한계를 넘어선 작은 거인. 한국 707 특임대의 전설 박지영.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더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해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든든한 팀원들이 있었고 707의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헬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새로운 임무를 향해. 하하! 이 장비면 문제없어! 독일 기술력의 결정체야! 빅토르는 호기롭게 웃었어요. 실패하겠지. 지연이 예상은 맞았습니다. 첫 번째 클레이, 두 번째 클레이, 그리고 세 번째 클레이. 모두 실패했죠. 사격장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굴욕감이 그의 온 몸을 휘감았죠.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래! 그는 변명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로도 영정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의 실패를 목격했으니까요. 그때 빅토르의 눈에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여자 안전요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왠지 그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봐, 안전요원. 빅토르가 그녀를 불렀어요. 목소리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죠. 네, 회장님. 너도 한번 해보지 그래? 이 클레이 사격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만약 내가 이걸 성공하면 10억을 주지. 어때? 그것은 모욕이었어요. 여자가, 그것도 평범한 안전요원이 할 수 있을 리 없다는 조롱이었죠.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회장님, 전 그냥 안전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지. 하긴 여자가 무슨 사격을. 빅토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어때? 도전해볼 거야? 안 할 거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했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죠. 해보겠습니다. 사격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사격대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조롱하는 시선, 의심하는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어요. 손에 든 것은 기본형 사격총이었습니다. 빅토르의 수천만 원짜리 장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평범한 총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요. 10년 전 이 자신을. 눈을 뜨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총을 어깨에 걸쳤어요. 마치 물이 흐르듯이 부드러웠죠. 클레이 발사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지연이 호흡이 바뀌었어요. 길고 깊은 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오직 표정만이 그녀의 세계에 존재했죠. 탕! 세 번의 사격. 그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정체와 그녀의 활약을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알프스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올림픽 사격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세계 각국의 재벌들과 정치인들이 모이는 비공개 클레이 사격 경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안전관리원 유니폼을 입고 조용히 사격장 구석을 돌아다녔어요. 35살, 평범한 얼굴에 평범한 체격. 누가 봐도 그저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쪽입니다. 슈바르츠 회장님.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독일 군수산업의 거물 빅토르 슈바르츠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린 그는 마치 왕처럼 걸었어요. 턱을 치켜들고 가슴을 내밀고 오늘 내가 준비한 장비를 보면 모두 놀랄 거야. 빅토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천만 원짜리 독일제 정밀 사격총이 들려 있었죠. 햇빛에 반짝이는 총신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어요. 지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그저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뿐이었어요. 아버지, 또 시작이네요. 젊은 여성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타리나였어요. 빅토르의 24살 딸이었죠. 그녀는 아버지의 과시욕에 지쳐 보였습니다. 카타리나, 이런 자리에서는 체면이 중요해.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빅토르는 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만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비입니다. 회장님, 역시 슈바르츠 회장님이십니다.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빅토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사격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안전 점검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인츠 대령이었어요. 빅토르의 경호실장인 그는 매의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지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하인츠는 곧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를 그저 평범한 직원으로 여긴 것이었죠. 지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쓴웃음이 올라왔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대령님.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표적 거리를 확인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사격대의 안전장치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평생 이 일만 해온 사람처럼. 사실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었죠. 10년 전 지연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스트 아이. 경찰 특공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저격팀장. 테러범과 인질범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전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거가 되었어요. 마지막 작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의 비명소리. 자신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조금만 더 정확했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그녀는 그저 안전관리원 박지연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사람. 저기, 안전요원. 거만한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빅토르였어요. 네, 회장님. 지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격대 준비는 다 됐나? 곧 시작할 거니까 제대로 확인해. 빅토르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에는 무시가 가득했죠. 여자, 안전요원.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회장님. 좋아. 물러가 있어. 방해되지 않게. 빅토르는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쫓아냈어요. 마치 파리를 쫓듯이.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카타리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례함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는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원래 좀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카타리나는 왠지 이 여성이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에는 뭐 하셨어요? 순간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카타리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애매한 대답이었죠. 카타리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사격 경연회가 시작됐습니다. 각국의 부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 시작했어요.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클레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이어졌죠. 빅토르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사격대에 섰어요. 수천만 원짜리 장비를 들고서 말이죠. 300m 거리의 클레이 사격이라 쉽지 않을 텐데요. 회장님. 누군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하, 이 장비면 문제 없어. 독일 기술력의 결정체야. 빅토르는 호기롭게 웃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쏘는 사람이 문제라면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빅토르의 자세를 봤어요.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고 호흡이 불규칙했죠. 실패할 거예요. 지연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첫 번째 클레이 빗나갔어요. 두 번째 클레이 또 빗나갔습니다. 세 번째 클레이 역시 실패였죠. 사격장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빅토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굴욕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죠.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래. 그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도 0점 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의 실패를 목격했으니까요. 그때 빅토르의 눈에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여자 안전요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왠지 그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봐, 안전요원. 빅토르가 그녀를 불렀어요. 목소리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죠. 네, 회장님. 너도 한번 해보지 그래? 이 클레이 사격 말이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사격을요? 여자가 무슨. 빅토르는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만약 내가 이걸 성공하면 10억을 주지. 어때? 그것은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어요. 여자가 그것도 평범한 안전요원이 할 수 있을 리 없다는 조롱이었죠.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고스트 아이. 그 이름이 속삭였습니다. 보여줄까?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과거는 묻어두기로 했으니까요. 회장님, 전 그냥 안전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지? 여자가 무슨 사격을. 그냥 10억이나 받고 가. 자선이라고 생각해. 빅토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의 성차별적 발언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카타리나, 넌 가만 있어. 빅토르는 딸을 무시하고 다시 지연을 봤습니다. 어때? 도전해볼 거야. 안 할 거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범했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죠. 아주 잠깐이었지만 하인츠는 그것을 봤어요.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었죠. 사격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사격을 한다고? 그것도 여자가? 지연은 천천히 사격대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조롱하는 시선, 의심하는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어요. 손에 든 것은 기본형 사격총이었습니다. 빅토르의 수천만 원짜리 장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평범한 총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요. 10년 전의 자신을, 고스트 아이를. 눈을 뜨자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연이 사격대에 서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빅토르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자, 다들 잘 보세요. 안전요원이 사격하는 진귀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총을 들어올렸을 뿐이었죠. 평범한 기본형 사격총. 사격장에서 초보자들에게 빌려주는 그런 총이었어요. 저 총으로 300m를 맞춘다고? 누군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빅토르가 방금 전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장비로도 실패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저런 기본 장비로? 그것도 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지연은 천천히 총을 어깨에 걸쳤어요. 자세를 잡는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듯이 부드러웠죠. 하인츠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저 자세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전요원이 저런 완벽한 자세를 취할 리 없었죠. 그것도 아무 망설임 없이. 빅토르는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의 굴욕을 만회할 생각뿐이었죠. 클레이 발사 준비. 심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지연의 호흡이 바뀌었어요. 길고 깊은 숨. 그리고 멈춤.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속삭임도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오직 표정만이 그녀의 세계에 존재했죠. 탕. 첫 번째 클레이가 날아올랐습니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초, 2초.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을 때 빵. 총성이 울렸습니다. 300m 밖에서 클레이가 산산조각 났어요. 뭐야? 빅토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운이 좋았을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초보자의 행운.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두 번째 클레이가 발사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빨랐어요. 지연이 방아쇠를 당기기까지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죠. 빵. 또다시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사격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게 가능한 일이야? 안전요원이 맞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클레이. 모두 완벽하게 명중했습니다.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빅토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3번이나 실패한 것을 이 여자는 5번 연속으로 성공했어요.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못한 장비로. 굴욕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운이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빅토르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총을 내려놓고 그를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죠. 운이었을까요?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어요. 빅토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었죠. 그것도 여자에게, 평범한 안전요원에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더 어려운 걸로 해보자. 빅토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위험한 목소리였죠. 500m 이동 표적. 어때? 할 수 있겠어? 주변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500m 이동 표적은 프로 선수들도 어려워하는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산풍이 불고 있었죠. 바람의 방향도 계속 바뀌고 있었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카타리나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이건 너무해요. 왜 이러세요? 조용히 해. 카타리나. 빅토르가 딸을 노려봤어요.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죠. 내가 제안하는 거야. 10억이 20억이 되는 거지. 어때? 안전요원? 그는 다시 지연을 받습니다. 물론 못한다면 이해해. 여자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성차별적인 조롱이었어요. 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고스트 아이. 그 이름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보여줄까? 진짜 실력을?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과시는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요. 꼭 해야 하나요? 겁나? 그럼 그만둬도 돼. 여자는 원래 이런 거 못하니까. 빅토르의 말에 주변 남자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저격수를 한다고? 특공대는 남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넌 절대 못해. 그때도 똑같았어요.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고스트 아이가 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죠. 마지막 그날까지는. 지연의 손이 다시 총을 잡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사격장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500m 이동 표적, 강한 산풍, 기본 장비,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어요. 표적이 준비됐습니다. 작은 원판이 레일을 따라 빠르게 움직일 예정이었죠.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바람을 느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초속 8m, 아니 9m.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표적의 움직임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속도, 방향, 패턴. 모든 것을 계산했어요.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넌 고스트 아이야. 눈을 뜨자 세상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표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불규칙하게. 지연은 총을 들었어요. 하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1초, 2초, 3초. 사람들이 의아했을 때 그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빵. 총성과 동시에 500m 밖에서 작은 폭발음이 들렸어요. 명중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빅토르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하인츠가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했습니다. 정중앙이었어요. 완벽한 명중이었죠. 확인했습니다. 명중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사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지연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빅토르를 봤어요. 이제 됐나요?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빅토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창백해졌어요.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당신 대체 누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죠. 카타리나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성은 정말 평범한 안전요원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하인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정체를 밝혀야 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알프스의 바람이 지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만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잃지 않았구나. 실력을 말이에요. 사격장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의심하면서 빅토르는 여전히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죠. 한 번 더 해봐. 그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방금 건 우연이었을 거야. 절대 두 번은 못해. 지연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자존심에 매달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때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좋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이번에는 빅토르가 직접 조건을 정했습니다. 700m, 바람 부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표적, 크기는 절반으로.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프로 선수도 어려운 수준인데. 하지만 빅토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번뜩였어요. 무너진 자존심을 어떻게든 회복하고 싶었던 거죠. 30억. 성공하면 30억을 주겠어. 미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죠. 그녀는 총을 다시 들었습니다.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인질범이 건물 옥상에 있었고 아이가 총구 앞에 있었어요. 거리는 800m. 비와 바람이 심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 아이는 해냈어요. 단 한 발로. 아이는 살았고 범인은 제압됐죠.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지연의 눈이 변했어요. 평범했던 갈색 눈동자가 매의 눈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인츠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 눈빛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어디서였을까요? 표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700m
거리에서 바람과 반대로 움직이는 작은 표적. 게다가 산풍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서서 기다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을 때, 빵!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700m 밖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어요. 명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누군가가 중얼거렸어요. 빅토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총을 내리지 않고 다시 조준했어요.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미 성공했는데 왜 또 쏘려는 걸까요?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3개의 표적을 동시에 띄워주세요. 각각 500m, 600m, 700m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3개를 연속으로? 그것도 다른 거리에? 불가능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일이었죠. 그건 미친 짓이야. 빅토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친 짓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순간 하인츠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고스트 아이. 그는 기억해냈어요. 5년 전 뉴스에서 봤던 전설적인 저격수. 경찰 특공대 최초의 여성 팀장. 단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사람. 그런데 왜 여기에? 왜 안전요원으로? 3개의 표적이 동시에 날아올랐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표적들의 궤적이 보였고 바람의 흐름이 보였으며 탄도가 그려졌죠. 빵, 빵, 빵. 3발의 총성이 거의 동시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3개의 표적이 모두 산산조각 났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숨조차 쉬기 어려웠죠. 카타리나가 입을 벌린 채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경외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당신은 대체... 빅토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총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연입니다. 안전관리원이죠. 하지만 하인츠는 이미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맙소사, 정말 고스트 아이야.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고스트 아이? 전설의 그 고스트 아이? 하인츠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5년 전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전설의 저격수 고스트 아이 100% 성공률로 은퇴. 경찰 특공대 최초 여성 팀장. 전설을 남기고 떠나다. 사진은 없었지만 기록은 놀라웠습니다. 127건의 작전, 127번의 성공.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죠. 빅토르가 기사를 읽으며 몸을 떨었어요. 그런데 왜 은퇴를? 하인츠가 다른 기사를 찾았습니다. 비극의 작전, 고스트 아이 팀원 3명 사망. 완벽했던 저격수의 유일한 실패.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료들의 비명, 자신의 총알이 0.1초 늦었던 순간, 구하지 못한 생명들. 그만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빅토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충격, 굴욕, 그리고 이상하게도 존경?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그는 말을 더듬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냥 안전관리원이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고스트 아이가 돌아온 것이었죠. 비록 잠시뿐이었지만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카타리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녀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바람이 사격장을 휩쓸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지연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존경이 가득했죠. 전설이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인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찾아야 했어요. 고스트 아이. 그 전설적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야 했죠.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에는 5년 전 극비 작전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 도심 테러 진압 작전. 지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날. 하인츠가 계속 잃었습니다. 인질 12명, 테러범 5명, 고스트 아이 팀 투입. 작전 시간 47분. 그가 말을 멈췄어요. 다음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빅토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어요. 하인츠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폭탄이 2개였다고 합니다. 정보에는 하나만 있었는데 지연의 눈이 감겼어요. 그날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비 오는 밤, 건물, 옥상. 그녀는 저격 위치에 있었고 팀원 3명이 진입했어요. 첫 번째 폭탄은 해체했죠. 모두가 안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두 번째 폭발음. 고스트 아이는 인질 전원을 구했습니다. 테러범도 모두 제압했고요. 하인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팀원 3명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지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0.3초만 빨랐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카타리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빅토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여성이 이런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니. 12명의 생명을 구하고도 3명을 잃은 죄책감에 시달렸다니. 그래서 은퇴하신 거군요. 하인츠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었어요. 제 총구 끝에서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그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를 구하지 못했냐고 물었죠.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빅토르가 무릎을 꿇었어요.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독일 최고의 재벌이 무릎을 꿇다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연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분노는 없었습니다. 빅토르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허세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빅토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소용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회장님은 총을 들었지만 생명의 무게는 모르시죠. 빅토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총은 그저 비싼 장난감이었으니까요. 재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사격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을 곱씹고 있었죠. 카타리나가 아버지를 봤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작아 보였습니다. 돈과 권력 뒤에 숨은 나약한 인간으로 보였죠. 당신 말이 맞습니다. 빅토르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만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르가 계속했어요. 전 총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총으로 생명을 구했죠.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처음으로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하인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전관리원을? 지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알프스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속죄예요. 짧은 대답이었죠. 더 이상 총으로 사람을 구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안전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매일 사격장의 안전을 점검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카타리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 여성은 영웅이었습니다.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선 영웅.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지키는 조용한 영웅. 빅토르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30억입니다. 약속은 지켜야죠.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전 돈 때문에 총을 든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빅토르가 당황했어요. 30억을 거절하다니. 그것도 정당하게 얻을 자격이 있는데. 지연이 돌아섰습니다. 전 가겠습니다. 할 일이 있거든요. 잠깐. 빅토르가 그녀를 불렀어요. 최소한 제 사과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진심입니다. 지연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본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간단한 조건이었지만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죠. 빅토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알프스의 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다만 조용히, 겸손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지연이 떠나려 할 때 카타리나가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잠시만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연이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본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펐지만 따뜻했어요. 뭔가 하실 말이 있나요? 카타리나가 망설였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대단한 여성 앞에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죠. 저도 사격을 배우고 싶어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지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왜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서요. 카타리나의 대답은 순수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24살의 젊은 여성, 재벌의 딸이지만 눈빛은 진실했죠. 사격은 어려워요. 특히 여성에게는 더 그렇죠. 알아요. 하지만 카타리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깨달았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카타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알았어요. 진짜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지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 젊은 여성에게서 과거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사격을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지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가능하죠. 카타리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때 빅토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웠죠. 박지연 씨. 그가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연이 그를 봤어요. 빅토르의 얼굴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우리 회사의 안전, 교육, 총책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직원 5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연봉은 당신이 정하십시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이미 제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안전관리원보다는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빅토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뭔가요? 가끔은 우리 회사에 와서 직원들을 가르쳐 주세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지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순간 빅토르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풀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오만함의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죠. 하인츠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고스트 아이님. 그가 경례를 했어요. 군인다운 정확한 경례였죠. 영광입니다.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지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더 이상 고스트 아이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인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영웅은 은퇴해도
영웅입니다. 무거운 말이었죠. 지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전 영웅이 아니에요.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는걸요. 12명을 구했습니다. 하인츠가 말했어요. 그 12명은 지금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죠. 당신 덕분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죠. 카타리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정말로.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프스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빅토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진정한 실력과 인격이 진짜 가치라는 걸. 그가 딸을 봤습니다. 카타리나,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된 걸 가르쳤구나. 카타리나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니에요, 아빠. 오늘 바뀌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에 작은 온기가 퍼졌죠. 어쩌면 오늘 일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이제 가봐야 해요. 그녀가 돌아섰어요. 기다려 주세요. 빅토르가 외쳤습니다. 최소한 차라도 태워드리겠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걸어가는 게 좋아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있었죠. 세 사람은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빅토르가 중얼거렸어요. 진짜 영웅이죠. 카타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석 달 후, 빅토르의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학벌과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직원을 뽑기 시작했죠. 여성 임원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카타리나는 사격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죠. 목표는 지연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여전히 알프스 산맥의 사격장에서 일했어요.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가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동료들아,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